서울 강북구 수유리 애국선열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 전몰군경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아왔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중에는 수많은 의병이 있었다. 의병 항쟁은 양반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한데 뭉쳐 일제강점에 저항했다. 당시 평민 출신의 의병장으로서 항일 투쟁에 선봉했었던 신돌석은 일본군의 감시 대상이 된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은 의병 항쟁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나?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을 때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이죠. 독립운동가셨던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 가슴 시큰한 말을 남기셨죠. 네,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선 의병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의병운동가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 평민에서 의병장이 되었던 신돌석 의병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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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 의병의 역사가 꽤 긴 편이잖아요. 네, 근데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의병 활동이 시기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래 의병은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병자호란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병이란 뜻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군대다라는 건데 정규군 이외에 자발적으로 모인 군대를 의병이라고 하는 거죠. 1894년에 갑오농민전쟁이 벌어지고 일본군이 진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청일전쟁까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은 이때부터 아주 단계적으로 조선을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국가의 삼려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 결국은 외교권, 군대, 정부 뭐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잘라내는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뭐 중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교와 군사권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교를 절단하고 군대를 절단하는데 팔다리를 자르듯이 하나하나 잘라가는데 이 단계마다 우리도 아니까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상황도 사실은 2단계, 다음 단계마다 조금 의병의 성격이나 과격도, 활동하는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다른가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단계로 보통 나눠요. 그래서 을미의병하고 정미의병으로 나누는데 을미의병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하고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을 말하죠.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대규모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게 이제 보통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머리를 자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쨌든 유교 기반에서 나온 정체인데 이거를 붕괴시킨다는 건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없앤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표상이 된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결국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 가서 이슬람을 탄압하거나 뭐 유럽에 가서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이런 느낌하고도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 옛날에 세코이의 반란 때 터졌던 게 왜 이슬람교도는 돼지 기름을 안 먹는데 총알 끝에다가 뭐 이렇게 벗겨지기 쉽게 하려고 돼지 기름을 발랐다고요. 총알인가 화약 주머니인가. 그게 그때 당시에는 탄이 없으니까 이 탄하고 그리고 화약가루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하려면 뭔가 기름이 막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탄포 자체의 기름이 돼지 기름이다 이런 그 루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으로 찢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이제 표상이 된 것이고 상징성. 근본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침략과 우리의 국가가 없어져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당시 우리 민족이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카락까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는데 그걸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었잖아요. 이 조선에서는 이 단발령을 인륜을 파괴하는 야만으로까지 받아들였었다고요. 제가 조선시대에 살아났으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머리도 잘라야 되고 손톱 발톱도 잘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막 정말 죄 짓는 마음으로 잘라가지고 뭐 싸서 묶고 뭐 이랬다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한 사람 많대. 그러나 또 원칙으로 사는 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네. 한다는데, 이 단발령이라는 건 정말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충효라는 근본을 잘라버리는 네.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에 흥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의 표상, 뭐 정체성 이런 것을 말살해서 의병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사실은 고종을 퇴위시키고 정치, 권력을 아예 그냥 이제 장악해버리는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정미의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을미의병은 이 단발령 때문에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그 위정척사 운동이라든가 유생들 이런 양반 유생들이 이제 주로 주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네. 스승님, 또 우리 학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서열대로 이제 계급도 아. 정해지는 거야. 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실전에서 또 능력 발휘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전형 리더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렇게 의병이 벌어졌는데 1907년에 일본이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트집 잡아서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네. 순종한테 양해하게 하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군대 해산을 하죠. 그래서 통감부에 의해서 소위 정미 7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때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분노해서 봉기하면서 정미 의병의 주축 세력이 됩니다. 이건 진짜 체계화된 군대 의병이네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사실은 일본 애들이 참 그런 거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군대를 해산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1905년에 을사조약 할 때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당시 조선군이 을사조약 맺을 때 조선군이 한 16,000명 정도 있었는데 뭐 근대식으로 군제 개편한다고 하면서 원수부 해체하고 뭐 살살살살 해갖고 군대를 8,000으로 줄이고 1907년에는 7,000으로 줄어들었어요. 더 무서운 것이 이게 해산을 하려면 전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이걸 해산시키려면 일본군도 쫙 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 이 바보야 다 할 거 아니야. 아 얘들이 뭐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해산을 해서 전국에서 이 군대가 흩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걔들이 당연히 의병에 가담할 거다 다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방 병력을 줄여버리고 중앙에다 서울에다 2개연대 5,000명을 모아놔요. 지방에는 한 2,000명만 분산돼 있고. 그래서 중앙군을 일시에 이제 해체를 시키는데, 여기 또 약간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중간에 일본군이 원래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1개 사단을 뺐어요. 그런데 이걸 해체하려니까 병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14연대하고 47연대라고 2개 연대를 불러와요. 이게 또 역전의 부대예요.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대예요. 걔들을 데려와서 오는데 용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군대 해산 시켜버려요. 왜냐면 또 주둔했다는 거 소문나면 또 이게 나니까. 더 무서운 거는 한국군 장교들한테 가서는 너희들은 이제 직위를 보존해주겠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산 군대가 어디로 갈지 뻔히 아니까 그대로 잡아다가 간도로 보내서 집단 농장에 넣어버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치밀했네요. 와, 진짜 무섭지. 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힘을 다해서 전국에 있는 군인을 해산시켜버리면 이게 모여서 의병으로 갈 거다라는 걸 예상해서 체계화시켜서 해산시키고 또 이간질시켜서 장교와 병을 나누고 또 이 병들 중에서 중심부는 또 간도로 보내서 이 개척 사업에 쓰이게 하고, 와, 지독하네요. 그러나 아무튼 세상에는 뜻대로 안 되고, 뭐 우리나라 사람은 로봇인가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이제 항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시위대 군인들의 저항이 있었고, 지방에서도 이제 강화나 원주 이렇게 몇몇 군데에서는 이제 싸우고 바로 이제 의병 게릴라 활동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미의병인데 과거 을미의병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죠. 그럼 정미의병과 의미의병은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은 일단 양반 유생 조직을 이걸 토대로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미의병은 시위대나 이런 군인들이 조직하다 보니까 군대 장교들, 대표적인 게 민궁호, 원주 진위대 장교였던 민궁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교가 지휘관이 되죠. 어. 그리고 을미의병 때 뭔가 실전 능력을 증명했던 의병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미의병까지 연결되면서 쉽게 말하면 좀 실전형 부대로 만들어지는 게 정미의병입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신돌석도 사실은 을미의병 때 거병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맹활약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검증된 대장들의 조직화된 게 이제 정미의병이죠. 이미 한번 을미병으로 실전형 리더가 된 신돌석 장군이 제대로 된 다시 부대를 만든 것이 정미의병. 근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사실 농민군, 뭐 시민군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죽창이라는 단어 사실은 많이 쓰잖아요. 대나무창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그렇게 열악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무기도 좀 사용했나요? 그러니까 의병은 사실은 중앙적인 군수 관리를 받을 수 없는 군이죠. 네. 의를 가지고 뭐 이쪽에서 이쪽 동네에서 몇 명이 오고 저쪽 네. 동네에서 몇 명이 오고 이렇게 네. 의기를 투합한 군이기 때문에 무기를 집중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허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죽창도 물론 있었을 어허. 거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조총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며 조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환도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만 들고 쌓았냐? 그건 아닙니다. 기록을 봐도 이 관군의 무기고를 털든지 아니면은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노획한 무기를 사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병들이 쓴 총기들에 대해서 조금 이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관군들이 쓴 총기, 그러니까 관군이라면 조선군과 대한제국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일본군의 노획 총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군의 주력 총기는 그러니까 네. 1880년도 정도에 조선군의 주력 총기는 이 캐틀린 건하고 함께 구입한 레밍턴사의 롤링 블락 소총이라는 거예요. 와, 그 유명한 레미턴사가 이때도 있었군요. 아유, 그럼요. 역사가 네. 되게 깊은 총기 회사들 중에 우리가 들어본 회사들은 역사가 뭐 그냥 뭐 100년 된 회사는 네네네. 별로 없어요. 더 많지. 네네. 의외로 한 말에 어쨌든 고종이 군비 강화한다고 전 세계 좋은 총은 다 사왔어요. 오. 그래서 이 레밍턴 소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레밍턴 소총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소총들이 굉장히 혼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조선군은 레밍턴 소총이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제국군 역시 또 이제 무기 도입 사업을 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종이 우리 이제 무장을 강화해야겠다 그러면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근대화, 현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를 도입하는 체계도 약간 바뀌어요. 네. 그래서 대한제국군 같은 경우엔 이 중앙군은 이 무기 도입 사업이 이원화돼 있는데 중앙군의 무기 도입 사업과 이 지방군의 무기 도입 사업이 또 달라요, 시스템이. 중앙군은 원수부의 이 포공국이라는 곳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군수사령부죠. 네. 일괄적으로 사서 내려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지방은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자기 자체 예산으로 업자를 껴서 자체적으로 무기를 구입합니다. 이야. 물론 뭐 도태되는 장비가 일부 지방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네. 요는 최대한 이 무기 백화점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무기가 너무 많으면 탄도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이 유지 보수 및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중앙군의 경우에는 그래서 독일제 혹은 프랑스제 소총을 쓰고 그리고 권총은 육혈포, 그러니까 리볼버를 사용을 리볼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같은 경우에는 독일제 마오조 소총, 와.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30식, 그러니까 일본의 30식 소총이나 러시아의 베르단 소총을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쓰는 무기들의 사양은 다르긴 했지만 이게 나중에 그러면 진짜 뭐 큰 전쟁 났으면 총소리 들으면 평안도군인지 함경도군인지 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난 게 이게 제물로 잡혀 있어서 다른 곳으로 파견 갈 때는 아주 큰 일이 아니면 자신의 무기를 못 들고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거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적으로는 물건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토벌을 간다든지 아니면 작전을 가면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뭐 교대 근무를 간다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청해부대 같은 거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우리 의병들도 어느 정도는 신식 총으로도 좀 무장이 돼 있었네요. 네, 대나무가 아니었나. 맞아요. 저는 뭐 담양에서 오신 분들은 다 죽창을 들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 총들을 들고 있어. 그럼 신돌석 장군이 막 리볼버를 들고 나를 따르라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의병이 어떤 무기를 사용을 했느냐에 대한 이 한국의 자체적인 기록이 많진 않아요. 너무 아쉽게도. 네네. 그런데 일본군, 그러니까 교전을 했던 일본군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 자체가 그래도 조금 되게 정밀해요. 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양총과 한총으로 나누는데요. 어허. 양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밍턴이나 30식이나 네. 아니면은 마우저 소총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조총이나 화승총은 그냥 한총, 네. 그냥 화승총으로 나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교전 후에 이 입수한 병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리볼버도 있고, 그리고 이 양총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역사에 뭐 있던 그림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의 의병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뭐 나무를 들고 있고, 아닙니다. 리볼버 들고 나를 다르라 신도석 장님께서 명사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한국은 무기를 생산도 했나요? 그게 생산을 했다라는 기사와 그리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이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청나라에, 네. 일부는 일본 쪽으로 이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요. 그리고 인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30식 소총 같은 경우에는 1905년부터 일본에서 생산 설비를 구해와서 용산에 병기창을 아예 차려요. 그래서 하루에 소총 10정, 그리고 탄 한 3,000발 정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 연구가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병기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주된 세력들은 해외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즉 소총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총열이에요. 네. 이때 당시의 총열은 조총하고는 다르게 안에 강선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 총열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그 이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때 국내에 있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생산이냐 조립 생산이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중간재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것이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부품을 사와서 조립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산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용산 병기창에서 완성된 총은 나왔다라는 거죠. 아하.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의병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병들이 생산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병들이 단순히 지방에 무기고를 털어서 수급을 하기에는 무장 상태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군을 무장을 시키나요? 군인들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나왔으면 그냥 몸만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무기와 탄을 가지고 의병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병들이 이 용어가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급 투쟁을 합니다. 네. 즉 무기와 군자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을 공격을 해요. 즉 관공서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조직적으로 무기를 얻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는군요. 그렇죠. 관아에 있는 총기들 혹은 보관돼 있던 무기들을 습득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당시 관아에는 상당수의 조총이 보관돼 있었대요. 어허. 왜냐? 이제 양총이 들어왔으니까 레밍턴이나 마우저 혹은 이 중국의 마우저를 라이센스 생산했던 한양 88식 소총이 군에 풀리기 시작하니까 전에 쓰던 조총들은 퇴출이 노후 되겠죠. 장비가 된 거죠. 네네. 그럼 버리느냐? 뭐 일부는 버렸겠지만 대부분 쌓아놓고. 취작 물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아하. 혹은 그 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양총, 최신 소총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일본군하고 교전해서 노획한 아하. 장비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주력 소총은 화승총, 조총이 되고 그다음에 양총, 최신식 소총은 특수무기가 되겠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신식 소총의 비율은 너무 적었어요. 대부분이 화승총이고 그리고 총 없는 병사도 굉장히 많고. 그럼 그분들은 담양에서 그러니까 죽창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는 얘기고. 네. 그래서 실제로 비율이 거의 100대 1 수준으로 총이 몇 장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투력을 제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마도 양총은 총을 잘 다루는 포수들한테 줬을 거예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의병들이 가진 무기들이 처음에 조총이 많다가 이제 양총이 좀 섞이다가 다시 조총으로 갑니다. 왜요? 조달이 안 되니까. 예, 제 생각에는 양총 같은 경우에는 탄이 딱 쓸 수 있는 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걸 소비하거나 아니면 망실해 버리면은 그 총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총 같은 경우에 그 지름만 맞추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돌석 의병장도 나중에 보급투쟁을 할 때 해안 마을을 돌면서 이 그물 아래 있던 납을 그렇게 획득하려고 했다. 녹여서 쓰려고. 그렇죠. 그게 이제 화성총 타는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식 소총에는 못 써요 그걸. 근데 그냥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화승총, 조총과 양총의 전력차, 뭐 정확도 이런 거를 수치상으로 약간이라도 감이 오게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사실 총이라는 거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총이라는 것은 총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총이라고 해도 약 25보 정도에서 잘 쏘는 사람들은 명중률을 낼 수 있다. 못 쏘는 사람은 그게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조총은 한 30m 밖 떨어지면 거의 네.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양총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미터도 충분히 유효 사거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발사 속도가 화성총은 빨리 쏴야 1분에 2발. 근데 1분 2발도 못 쏜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일본군의 30식 소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볼트 액션식 노리쇠를 조작하면은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총인데다가 탄창이 내장돼 있는 그런 총이에요. 일단은 보병의 기본 전술은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보병 전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총이 조총이다. 쏘고 기동하는 게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력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름을 떨쳤던 신돌석 장군 더 궁금해지네요. 네네. 이 정미의병 때 신돌석 의병장이 본격 등장을 하잖아요. 제 검색을 해보니까 설화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 출생의 비밀이나 뭐 이런 좀 특별한 게 있나요? 의병적이 탄생설화가 있어요. 사실 이분이 이름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네. 우리가 사실 의병장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네네. 없어서 누구를 하나 이제 할까 하다가 신돌석 장군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돌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네. 평민의병장으로 알려져서 유명해졌어요. 네. 근데 이름을 잘 짓긴 잘 져야 돼요. 근데 평민인 건 맞아요. 네. 잘 평민인 건 맞는데 보통 평민의병장 돌석 그럼 뭔가 그 뭐 하인 출신이거나 좀 네네네. 이렇게 야, 머슴 그렇진 출신. 않아요. 개똥아 이런 느낌 약간 네네네네. 그런 느낌. 그렇진 않고 원래 이름은 신태호고 원래 향리 집이고 부호 집안이에요. 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중인층이다 그러냐 사실 중인은 신분제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크게 보면 양반이냐 평민이냐예요. 아니면 천인이냐. 근데 이제 평민에서 상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돌쇠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전혀 거죠. 아니네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되게 가명들을 써요. 수배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명을 쓰는 데다가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게 좀 전까지만 해도 위정척사라든가 유생들이라든가 관료라든가 이런 네임을 갖고 지휘관이 되던 시절에 돌석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관념도 바뀌고 뭔가 이분의 생각부터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하죠. 근데 뭘 얼마나 그렇게 잘하셨길래 그 몇 년 만에 그런 업적을 쌓으시고 이게 좀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막 이야기가 전해지고 막 이러지 않나요? 원래 집안이 경북 영덕군이고 아버지가 향리고 그래도 꽤 부호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지금 그 지역에 이제 생가가 복원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와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 보면 좀 잘 사셨던 분 같고 땅도 꽤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신돌석 장군 후손하고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연락도 해보기로 했는데 뭐 집안에 전해지는 말로는 이제 뭐 신출 귀문하고 힘이 장사였다. 힘이 장사였다 이거. 네. 다만 이제 지금 생전에 계신 후손분이 다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 계속 전해드리시는. 예, 전해 들으시고 뭐 작은 아버님이신가가 많이 아셨는데 이제 다 돌아가셨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거 좀 너무 아쉽다. 아예 기록이 없는 건가요?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장군 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군 과의 항전에 대하여 기록한 의병록인데요. 제가 쭉 보니까 아무래도 신돌석 의병장을 참 긍정적으로만 바라본 것 같은데요. 아니,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겠죠. 신장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의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런 기록이 있으면 좀 뭐 이렇게 신출귀몰한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무제 즉위 15년 무인 12월 18일 영해 남북 평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질이 비범하여 취약함에 비록 거리에서 장난할 때도 능히 여러 아이를 복종시켰고 어른들 질문에도 꺼리낌 없이 응대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범하게 여겼다. 차차 모습이 장대하여지고 여력이 뛰어나 수십 길의 언덕을 뛰어넘었다. 수십 길의 언덕을 뛰어넘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축지법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사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옛날식으로 쓰신 거죠. 옛날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우리의 그 왜곡은 아니고 네네. 우리는 확실히 선비 문화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은 좀 뭐가 기본형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착실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도 다 알아 이렇게 쓰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비록 거리에서 장난할 때도 능히 여러 아이를 복종시켰다. 뻔하잖아 골목대장이었다. 골목대장. 역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그다음에 어른들 질문에도 거리낌 없이 응대했다. 공부를 잘했다. 대들었다 아니에요? 아 대들었다죠. 아, 대단해요? 거리낌 없이 응대를 성격이 했으니. 셌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비범하게 여겼다. 이게 좋게 비범하게 여겼는지 그때는 좀 저거 저 녀석 저거 좀 똑똑해. 뭐. 네. 정도가 아니었겠지. 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가면 참 공부는 안 하는데 애는 성격이 착해요.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부는 좀 세셨던 것 같아요. 아니 자,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 절대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아니 싸움 잘하는 사람이 선비 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장군감이다 이 얘기인데. 그리고 정말 뭐 총알이 뛰는데 돌격하는 사람이 물론 얌전하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자님 실제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근데 거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오해하죠. 이 말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한국 전쟁에서 엄청난 공세였던 미군 하나가 돌아가서 은행 강도가 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자꾸 전인격을 부여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글을 이렇게 쓰신 거지. 어려서부터 비범하다. 요 뒤에도 규절 좀 있는데 뭐 좌우간 뭐 하여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신돌석 장군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힘이 있고 그렇죠. 능력이 수십 개 언덕을 한 번에 뛰어넘었다는 한달음에 거기까지 달려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축지법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옛날 우리나라 길은 평지가 없어요. 한국에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그러니까 빨랐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튀지 않고 언덕 비탈길을 뛰어 올라갔다. 남다르잖아. 네. 나는 지금 10m만 뛰면 뻗을까. 이해가 돼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 진짜 실화인데요. 이게 날 비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언덕을 뛰어넘었다 비자를 쓴다고 이거를 외국 사람이 보고 얘 날르냐 이렇게 물으면 진짜 있어. 이 누군가를 신격화시킬 때 언제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축지법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유명한 캐릭터가 된 거잖아요. 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세력이 내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신출귀몰하는 거구나. 오만에서 오늘 사고를 쳤는데 그 다음 날은 시리아에 가 있어. 그러면은 축지법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맞아. 그래서 그런 좀 뭐 빙자한 이런 세력들이 네. 있으면 축지법 쓰시는구나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이게 거죠. 정말 죄송한데 사실 그 당시에
축지법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대.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믿어요? 정말로 진짜로 42.195m를 3시간 몇 분 만에 찍고 오면 이건 진짜 축지법이지 사실은. 네, 그렇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축지법을 쓴다 이래가지고 의심스럽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쫓아가 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축지법 쓰는 순간을 보면 너 죽는다. 자꾸 만들어내는군요. 이거 내가 진짜 지방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뒤통수를 세게 치고 그래서 이제 던지는.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 누구 한 명이 가서 봐라. 그래서 허준 씨가 뽑힌 거지. 쫓아갔어. 근데 이제 딱 출발할 것 같은데 못 보겠는 거지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가 봤다라고. 거기까지만 봐서 정말 축지법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딱 거기까지 전까지만 보곤 더 이상 못 보겠다라 뭐 이런 얘기를 있어요. 이야기가 좀 더 있나요? 예, 더 있습니다. 약간의 벌써 뜻을 사방에 두고 경양간에 편답하여 명승을 찾고 원근의 수령 방백과 교유하였다. 이건 이 관직에 있는 사람과 교류가 있었다 이거는. 제가 이 구절은 내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 친구 서당 훈장님 아드님이 친구여서 해고를 남긴 게 있는데 서당을 1년 다녔어요. 근데 좀 세긴 셌나 봐.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 향리 집안이잖아요. 그럼 향리다 보니까 이때 아무래도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양간을 돌아다니고 명승을 찾아다녔다가 집이 좀 돈이 있으니까 놀러 다니신 건지 아니면 장사하러 돌아다닌 건지. 근데 여러 수령을 만났다. 근데 이게 그냥 기록으로 보면 뭔가 나라를 걱정해서 돌아다니면서 관원들을 만나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조금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장사를 많이 다니신 것 같고 요건 좀 폄하하는 기록이지만 일본 쪽 기록에는 도박을 좋아해서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도박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뭐 그때 10대인데 뭐 도박을 해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좀 풍운한 기질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비범했던 분은 비범했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향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양반들하고 같이 국문 수학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인맥도 쌌어요. 왜 그런 양반의 서당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인연의 끝을 계속 가져가긴 힘들거든요. 보통 신문사이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의병장이 돼서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보고 의병을 모집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밑에 이제 양반들이 부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평민 장군 밑에. 예, 그냥 평민이 의병장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민 의병장 밑에 신분 사회가 깨지면서 양반이 부장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대단하고요. 그게 짧은 사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을미의병 때 제일 유명한 게 유인석 의병인데 그때 그 밑에 이제 포수 출신의 돌격장이 있었거든요. 이 양반이 양반한테 반말했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세상이 변한 거죠. 양반보다 실력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양반 유생적인 분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 난세에 그 비범하게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그 군 지휘관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고 양반들을 이해하는 데다가 이제 또 완력도 세시고 몸도 날쌔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집이 약간 좀 부유하셨댔잖아요. 네. 아버지가 또 군자금까지 되십니다. 집안 자체가 약간 그러셨구나. 이 뭐 기록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아들이 의병장이 돼서 아버지가 그 뒤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셨나 봐요. 별명이 심지어 또 태백성 호랑이였대요. 어떻게 활약을 했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나요? 근데 사실 의병 활동 기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상당수가 일본군 토벌 기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 입장이 많이 반영이 돼 있죠. 그리고 의병 연구는 사실 제 전공은 아니고 주로 의병 연구하신 분이 이제 김상기 교수님하고 김희권 교수님이랑 두 분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그분들 연구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을미 의병 때부터 맹활약을 합니다. 1906년에 벌써 울진, 영해, 영덕, 장호관 이런 데 습격해서 심지어 읍성을 정면 공격하고 관아도 한 2번 불태웠고
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맹활약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미의병 때보다 그 앞선에서 더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였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막 읍성 공격하고 읍내 막 점령하고 이런 공적을 오히려 세우질 못해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게릴라 투쟁으로 가서 이제 그때 벌써 일본인 거주 지역들이 있으니까 일본군 거주 지역들을 공격하고 이제 가옥 태우고 가끔 죽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군자금을 또 많이 빼요. 이 의병 투쟁에서 신돌석 부대만이 아니라 대부분 부대가 주로 공격했던 게 우체국, 그다음 전신주. 이게 이제 그 당시 그거를 현대 문명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루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전신주 설치하는 데 많이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철도를 놓으려고 측량 기사들이 다니잖아요. 그 팀들을 이제 많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항상 군인 경호원들이 이제 전신 기사나 철도 측량 기사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한 10명 정도 다니는 부대 한번 신돌석 부대 공격해서 납치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전국의 그 의병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차 말고 여러 총이 있었다 해도 그래도 일본군이 무기든 뭐든 다 유리했었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급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병들은 일단은 무기나 아니면 훈련 혹은 수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군기지도 없고요. 딱 정해져 있는 훈련 장소도 없어요. 물론 임시적으로 쓰는데 혹은 돌아다니면서 쓰는 곳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훈련이나 체계적인 보급 지원이 안 돼요. 하지만 일본군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한.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현대화를 갖춰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지역에서 정의된 병력이었어요. 그리고 무장 자체도 일본군은 제일 좋은 총으로 다 무장했다면 이 의병은 한두 정, 그것도 탄도 한 사람당 많아봤자 한 50발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본군의 전술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 전술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 수준으로는 일본군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기관총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의병 전투 보면 기관총이 활약한 경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악지대 막 이렇게 게릴라전이니까. 그런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산계 약진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군은. 근데 화성총 가지고 사격을 하면 탄막 사격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무슨 집중 사격에 날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각계 약진으로 이렇게 조여 들어오게 되면 쟤들은 뒤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토벌군 입장이라면 총 잘 쏘는 애로 저격병 같은 거로 어모하고 쏘면서 약진 들어오는데 화성총이야 사거리 사실 50m도 안 되는데 그쪽까지 그냥 쏘고만 있어야 되죠. 근데 훈련이 안 된 군대는 사실 총소리만 나도 가까이 못 와요. 근데 얘들은 이미 럴 전쟁 뭐 다 거친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여 들어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죠. 러일 전쟁에서 배웠지만 동료의 3분의 2가 쓸려나간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력들이니 무시무시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투 능력도 전투 능력이지만 결국은 먹고 자고 훈련할 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전부 다 와해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병이라는 것 자체가 모이게 된 이유가 의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와해되진 않았죠. 근데 나중에 정말 코너에 코너까지 몰려서는 그렇게 됐으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록 병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일본군하고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게릴라전을 수행을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해서 라이트급이 헤비급하고 붙어서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죠. 이거 붙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덤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토벌이 되냐면 사실 이게 비극인데 약한 집단은 약점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지도 없어. 그러면 이제 마을이나 주로 사찰 이런 데 돌아다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활동 범위를 아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정보원들도 얻어 뭐 어떻게 하든 하여간 조선인 이제 그러니까 정찰대, 진압대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상황을 판단한다고요. 그럼 이게 사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식하고 좀 보급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정말 진심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있겠죠.
뭐 부호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받아요. 소도 받고 옷도 받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하겠니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열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이 10명에 하나라고 그래도 걔들이 일본군한테 가서 이제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을이나 사찰을 거점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딱 짚혀요. 이래서 이제 조여 들어오다 보면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체포가 되거나 사살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어쩌면 A라는 촌락에 있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 마을에 살아 있을 때는 그 마을에서 어떤 힘을 쓰든지 뭔가 있고 하니까 그쵸, 사람들이 신고를 못 해. 근데 그분이 잡히거나 죽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때리거나 사실 배신을 때린다보다는 무서우니까 또 일본군이 진압을 이제 사실 학살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둘 다 무서웠는데 한쪽이 없으니까 저쪽 편을 드는 사람이 마을 주민이 안 그래도 한 명만 그러면 이게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닐 수 있는 거점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쪼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이런 게릴라 투쟁을 잡을 때 쓰는 늘 보편적인 수법이에요. 근데 결국은 꽉 쥐어짜면 이게 빠져나가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는 너희들 진압 안 할 테니까 돌아올 사람들은 지금 빨리 돌아와 막 이렇게 회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의병들을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가혹하게 진압하고 뭐 정말 목을 잘라서 막 그 네. 사진도 있잖아요. 끔찍한 네. 사진도 막 그런 것도 있고 특히 홍주성에서 한번 대학살극도 벌어지는데 네. 근데 일본군도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근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 그 경북지방 신돌속 부대 진압을 맡던 14연대장이 그 회유문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은 결국 실로 양국민의 불행이다.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니까. 이땐 의군이라고 합니다. 의군의 논리 또한 동정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 마음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가야 돼 항상. 그러나 대세는 이미 정해졌고 인력으로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투쟁은 민간인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산해서 산업에 복귀해서 니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그게 너희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쓰죠. 약간 그 너희들의 뜻은 안다. 네, 네. 너희 의병이다. 의군이다. 이해하는 척. 그렇게 해봤자 그 민간인들 죽는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흔들리겠는데? 흔들리죠. 근데 사실 이때 흔들렸다기보다는 실제 이유는 이거예요. 쪼이니까. 돌아다닐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력이 그러니까 슬림 자체적으로 슬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0개 마을에서 이제 보급하다가 3개 마을에서 보급해야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리고 한 마을에 과부하가 걸리면 또 그중에 배신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 이게 그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해산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엔 최측근 부장들까지도 하산해서 투항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도석 장군의 최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나뉘죠? 예, 몇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저렇게 돌아가셨다 몇 가지 그런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부하가 현상금을 노리고 밤에 살해했다는 설입니다. 영덕 지풍면 놀곡에서 옛 부하인형 고종 사촌인 김상역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때 현상금의 누리먼 그의 그 김상역의 삼형제가 장군에게 아주 강한 독주를 권해서 취하게 한 뒤에 도끼와 떡매를 이용해 장군을 살해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은 형이 부하의 이 의병 가담을 거부해서 신돌석 의병장이 구타를 하자 동생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물로 쳐서 죽였다. 이게 두 번째 설입니다. 두 가지 다 신도석 의병장의 최후는 최후로서는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의병장인데 그 시대를 그 구가했던 의병장인데 사실은 일본군한테 최후를 맞이했으면 더 장렬했을 텐데 같은 민족의 손에. 네. 그러게요. 이게 후손분 인터뷰를 했는데 후손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는데 뭐 현상금도 못 받고 그쪽도 형무소 생활을 했다 사례로 그리고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른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부하들이 해산되고 하니까 본인은 만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쟁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만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준비 때문에 그 외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근데 이게 만주까지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비용도 비용이고 이 문제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누가 신고할지를 몰라.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선 시대의 산악지대로 다니면 쉬울 것 같지만 낯선 마을에 들어가면 당장 알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하시다. 네. 영덕, 울진 이쪽에서 만주로 가려고 하면 간다는 게 지금 만약에 길이 뚫려 있어도 차로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배 어마어마한 타고 거. 가는 건데 네. 이거 내 짐작인데 뭐 그냥 배를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네. 모르겠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전에 자기 최측근들까지도 다 이제 해산을 시키거든요. 이분도 그 최측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집에 찾아갈 때 보통 이럴 땐 부하 두세 명 같이 다니거든. 네. 근데 소년 종 하나만 같이 갔었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전날도 경찰에 추적을 받았어요. 어느 저기 부호집 하나를 가서 군자금을 좀 약간 보급 투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고가 들어가서 일본이 쫓아와서 따돌리고 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아마 도망치면서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믿고 어린 소년 하나만 데리고 갔는데 그 바람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난다. 일본군보다 병력과 무기가 부족하다 보니 항일 투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중에 평민 신분으로 의병장이 된 신돌석은 뛰어난 전술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준다. 일본군의 압박에 은신 중이던 신돌석은 믿었던 측근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정말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할 일도 계획도 많았을 텐데 너무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신돌석 부대 외에도 여러 의병 항쟁들이 있었는데 뚜렷한 전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급격한 체격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로 그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부대 170명을 일개 중대가 공격을 했어요. 일본군 일개 중대가 공격을 한 거죠. 실탄 382발을 사용을 했고요. 의병 25명 그리고 주민 3명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즉, 이 한 명당 이 교환비가 1대 16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일본군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거네요. 거의 없는 그러네요. 거죠. 예. 이 중대라고 해서 되게 이 지금 중대처럼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중대는. 이 청송에서는 정용기 부대 150명과 일본군 일개 소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의병이 먼저 기습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지점에서 지금이다 하고 기습을 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정용기 그 의병장 이하 19명이 사살을 당했고 일본군은 단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이요? 네. 그래서 소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몇 명 있겠지, 뭐 열 몇 명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군 소대가 이제 10명. 100수십 명이 10명을 기습했는데 일본군은 2명 부상. 양총을 일부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화승총을 보유하고 있었죠. 신돌석 부대도 양총이 3정에 화승총이 250정. 근데 250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전성기 때. 그러니까 이게 화승총하고 양총의 상대가 비율이 뭐 10대 1이 넘어요. 상대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전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의병은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의병 중에 진짜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술적인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냥 농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 군인들이 제대로 진두지휘를 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전술적인 그 어떤 움직임을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희가 오늘 의병 정말 수많은 의병 활동 중에 적은 양만 말씀드렸지만 일본군은 의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체계, 뭐 인적 구성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그럼 왜 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죠. 결국 항쟁,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근데 우리가 이건 말해. 싸우는 사람은 용감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비겁하다. 아니면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고 뭐 이렇게 아까 그 일본군 회의에 나온 것처럼 산업 발전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선악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약자의 선택은 100% 옳은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씩 다 한 팔 접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고 힘 있는 상황에서 너는 왜 그걸 안 했니라고 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라도 붙들었던 사람들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병 항쟁과 신돌석 의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신돌석 의병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계속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돌석 의병장의 활약에서부터 최후까지 하나의 사례로 기억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인데 이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국내 자료가 너무 없지 않나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느꼈고요. 18살에 의병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저희 생각을 해보면 18살 때 저희가 뭘 했겠어요? 땡땡이를. 그렇죠. 근데 그때 18살짜리가 조국을 위하고 의병에 가담해서 편한 집을 놔두고 그런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네, 나라를 지키는 투쟁 속에서 보여준 자발적 참여와 의지, 그리고 강한 국민성을 우리는 모두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의병분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 본인의 목숨과 손발로 총칼 앞에 맞서야 했던 이 정신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